논술 출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치외교학과의 민병헌입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시험도 보시랴 또 늦게까지 앉아 계시느라고 대단히 힘드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지만 제가 간단하게 출제의 취지 및 모범 답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이대 논술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문 1 그리고 인문 2 자연계열로 나누고 있고요. 제가 인문 1과 2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뒤이어서 자연계열 선생님께서 자연계열의 문제 유형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모의 논술의 큰 주제는 인문 1의 경우에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뇌과학, 특히 자연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마음이라든가 본성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들을 대비시켜서 봤습니다. 그리고 인문 2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통제, 특히 정치나 국가 권력이 어떤 식으로 다루어져야 되는가에 관한 제시문들을 집중적으로 발췌를 했습니다. 이미 풀어보셨겠지만 인문 1과 인문 2는 각각 세 문제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적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문제를 파악하시고 답안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시험 시간은 100분이기 때문에 제시문을 읽는 시간까지 합치면은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 계열 1의 경우에는요, 언어 논술 세 문제, 그리고 제시문은 오늘 같은 경우 7개가 나왔지만 대체로 한 6개, 7개 정도가 구성을 하게 되고, 그 중에 하나의 제시문은 영어로 출제가 됩니다. 영어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로 교과서에서 출제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큰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문계열 2의 경우에는 수리 문제가 한 문제 들어가 있습니다. 표현은 저희가 수리라고 하는데요. 수학 문제는 전혀 아니고 논리적인 능력을, 논리적인 추론 능력을 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논술을 출제하는 과정에서 출제위원회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걸 알고 계시면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시문들이 통합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정한 학과나 특정한 학문 분야에 치중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구 분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시문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번 모의 논술의 주제들 같이 거대한 주제들, 담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시문들을 서로 엮어내실 수 있으면 그런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답을 문제지 바깥에서 찾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은 절대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특정한 사안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들이 왜 그런가를 밝혀내는데 답안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주장들을 대체로 여러분들 문제 하나에 제시문들이 2개나 3개씩 묶여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 서로 다른 또는 서로 유사한 점들을 밝혀내고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질문들이 나가게 됩니다. 요약하라, 비교하라, 비판하라, 대비하라,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논술을 준비하시는데 이런 점들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의식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글 쓰는 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글을 썼고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찾아내시고요. 두 번째는 이미 대부분의 거대한 주제들이 오늘 나온 주제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친숙한 주제입니다. 이제 새로운 주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대부분의 학교라든가 학원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독서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제는 사실 저희가 찾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잘 알고 있는 주제인데 새로운 시각, 완전히 비틀고 꺾어서 또는 반대 방향에서 이해하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작성을 하실 때요,
정답이 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런 시각에 관련된 정리를 할 수 있을까가 여러분들의 좋은 답안을, 좋은 평가를 받는 이 요령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논술을 준비하실 때요, 논술 답안을 작성하실 때 서로 다른 시각과 서로 다른 주장을 대비하고 각각이 어떤 논거로서 그런 주장을 하는가를 밝혀내시는데 주안점을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작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창작 능력도 같이 보고 싶지만 요즘 워낙 이 객관적인 평가 기준들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은 저희가 하지를 않습니다. 원하는 답의 템플릿이 있습니다. 모범 답안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주시는 훈련들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지식을 응용을 하시려면 하시는 경우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제시문의 주장과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에 맞추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문 2의 인문 2의 수리 문제는 수학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도표라든가 통계 자료를 갖다 놓고 그것을 해석하는 훈련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문제들을 간략하게 이 요령, 이 취지와 요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시문 인문 1의 경우에 첫 번째 문제는 제시문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이 하위 경로, 상위 경로,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감정이 먼저 전달이 되는 그런 요소와 그런 통로와 그 다음에 생각을 많이 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전달이 되는 상위 경로가 있다라는 구분이 있었죠. 그리고 이것이 소설, 디킨스의 소설에서 따온 이 소녀와 신사의 대화와 거의 유사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가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시각을 평가하시오. 여러분들 아마 잘 쓰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쉽죠? 네, 두 번째 문제는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즘 이제 자연과학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 이 과학의 발전으로 궁극적으로 인간의 모든 측면을 다 이해할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감 넘치는 부분들이 대화체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영어 해독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를 알기 위해서 일단 요약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다의 제시문과 라의 제시문이 입장이 전혀 다르죠 라는 우리 한용운 선생님의 조선 불교 유신론에서 나온 글입니다. 몸과 마음은 완전히 다르다. 이걸 어떻게 같이 볼 수 있겠느냐. 이 마음이 우선이고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하는 유심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부분들을 밝혀내라는 요구가 이제 문제 제시문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제시문 다의 내용을 요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라와 대비를 하시오라는 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시문이 세 가지가 서로 엮여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뇌과학으로 인간 행동의 모든 것을 이제 밝혀낼 수 있다는 앞서 나온 제시문들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이것과 그 다음에 동양 고전, 중국 고전에 나오는 이 동심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엄마 뱃속에서 처음 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동심이 인간성의 모체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였죠. 이 두 가지 그래서 인간관을 여러분들이 추론을 해내시고 이것과 그 다음에 제시문 4의 관점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제시문 4의 경우에는 인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뇌도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주어진 그대로도 아니고 끝없이 바뀌어가는 환경에 적응해가는 일종의 춤과 같은 것이다 라는 이제 비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제시문 마의 경우에는 인간성을 마치 뇌과학, 뇌에 갇혀있는 대상으로 보는 문제가 있고, 또 제시문 바의 경우에는 인간성이 처음부터 고정된 것처럼 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밝혀서 비판을 하게끔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쓰셨죠? 네, 도리도리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인문 2의 경우에는요, 대체로 사회과학 그리고 경영학 전공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풀기 때문에 우리 논리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이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제시문은 미국의 감옥 유형 두 가지 5번 모형과 필라델피아 모형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시문은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인간이나 사물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두어야지 이것을 마치 어떤 규범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런 준칙을 이용해서 규격화하려는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제시문 다의 경우에는 예술에 대한 철학을 논하는 글에서 발췌했는데요.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스 예술처럼 일정한 정도로 규격화 또는 통제를 하는 데서 아름다움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또 특이한 주장이죠. 이 서로 대비되는 주장을 이 가에 비추어서 비교를 하라라고 하는 질문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허균의 호민론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시대가 이제 수상하니 허균이 이 통치자들에게 한 수 가르쳐 주는 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잘못 다스리면 이 순종적인 분들이 열이 받아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호민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고, 이에 비해서 제시문 마의 경우에는 유명한 여성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의 공화국의 위기에서 나온 서구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적인 시민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본래 이 불복종 운동을 벌일 권리가 있고, 그러나 이런 권리라는 것이 국가나 정치 체제를 뒤집어 엎는 혁명적인 사고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호민과 유사한 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구분을 해내시기를 요청을 하는 문제가 2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리 문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대체로 이제 도표를 해독하는 능력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칼럼에 여러분들 설명을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동그라미 1번 칼럼, 2번 칼럼, 3번 칼럼, 그리고 4번 칼럼이 3개가 쭈르륵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설문조사의 실제 설문조사의 결과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3가지를 골라서 쓰세요라고 해서 1, 2, 3위로 이제 각각 고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특징을 보시면 맨 아래쪽에 개를 보시면 첫 번째 칼럼은 249.4가 돼 있고 두 번째 칼럼은 100입니다. 요 차이를 먼저 보시면 1순위를 쓰신 분들은 모든 응답자들이 다 1순위를 썼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칼럼을 보시면 3가지를 다 쓰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1개만 쓰고 어떤 분은 2개 쓰고 어떤 분은 3개를 썼고 평균적으로는 2.5개 정도를 쓴 거죠. 요 차이를 먼저 하나 아시고요. 세 번째 칼럼은 뭐냐 하면 1순위는 다 썼는데 여기 149.4라고 돼 있죠. 어떤 분은 2순위나 3순위를 쓴 순위를 여기에다가 비율로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실제 숫자는 안 드렸습니다. 트리키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비율만 드리고 이제 질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번 칼럼의 3개를 보시면요, 다 밑에 토탈이 100%로 되어 있죠. 1위를 고르신 분들만 다 모아놨기 때문에 이분들을 현재에 만족하는 그룹, 또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그룹, 불만이라는 그룹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놓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범죄 발생이 이제 1위로 나와 있는데 이 범죄 발생을 빼고 2위 또는 3위에 가장 많이 꼽힌 것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매우 쉽습니다. 일단 중요한 점은 뭐가 2위고 뭐가 3위인지는 저 도표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에서 추론을 하셔야 되는데요. 답을 위해서 일부만 도표를 뜯어가지고 첫 번째 4줄만 뽑아서 보시면요,
1위가 범죄 발생인 건 분명한데 2위, 3위에도 범죄 발생이 몇 프로가 들어갔냐면 57.4%에서 29.3%를 빼면 범죄 발생을 체크한 분들이 28.1%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여전히 2위나 3위의 범죄 발생이 중요하다라고 체크한 분들도 범죄 발생이 제일 많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거 빼라는 얘기니까 그거 빼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네 번째 나와 있는 도덕성 부족이 20.3%죠. 그죠? 그래서 답은 도덕성 부족으로 쓰시면 됩니다. 답이 여기 있죠. 여러분들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못 푸시는 분들도 간간히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문제 하나 드렸고요. 두 번째 문제가 약간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설문자들의 성향을 세 가지 집단으로 다시 나누고 그 집단들 사이에 만족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숫자가 100명이라면 이제 실제 숫자를 가설로 해서 주고 불만족 집단은 그럼 몇 명이 될까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힌트를 하나 드립니다. 그 힌트는 이 범죄 발생을 참조를 하라. 그 범죄 발생을 참조를 했더니 여러분들 특이하게 눈에 띄는 점이 뭐죠? 2번 칼럼에 29.3%와 그 다음에 4번 칼럼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분들의 29.3%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통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만족과 불만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가중평균의 개념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족 집단이 만약에 100이라면 그분들의 비율이 이 29.3을 기준으로 해서 31.1에서 29.3을 뺀 1.9% 높은 비율이고, 반면에 불만족 비율은 29.3에서 26.3을 뺀 3% 정도 낮은 비율이죠. 그러니까 여기 표현은 높은이라고 해놨는데요. 보통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족에서 불만족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3.0분의 1.9 곱하기 100명을 하면 대략 한 3대 2의 비율이죠. 63.3명의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웠나요? 이 문제는? 이쪽 집단, 저쪽은 대답이 없으신데요. 네, 여러분들의 한번 대단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올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약간 문제를 틀어서 한번 내봤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 난이도의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몇 가지 마지막 팁을 드리면요. 다양한 고전과 양서를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주시고요. 복수의 글을 읽고 내 자신의 관점보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관점을 늘 밝혀내는데 연습에 초점을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새로운 주제는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출제위원들이 모여서요 매일 싸우는데 백날사 싸워도 기존에 나왔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많이 참조를 하시고 특히 답안을 작성하실 때 정확한 어법 그리고 이 좋은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답안지에 분량이 정해져 있죠. 그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기 바라고요. 내년도에 이화 교정에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